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아침 쌀쌀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요즘 날씨가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추위가 좀 누그러질 텐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늘 날씨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습니다. 길이 미끄럽거나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질도 깨끗할 텐데요. 다만 제주는 종일 흐린 가운데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8도, 광주는 8.5도, 대구는 4.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따스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오를 텐데요. 서울은 18도, 광주는 20도, 대구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제주 한라산은 어제 단풍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보다 9일 정도 빠른데요. 한라산의 단풍은 11월 상순까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최저가 독감 백신 찾아 발품입니다. 혹시 독감 백신 맞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겨울철을 맞이해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 그리고 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외 대상의 경우에는 유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독감 백신은 국가 예방 접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근데 독감 백신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독감 백신을 맞기 위해서 적지 않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보통의 경우에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는 한 20만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보다 저렴한 병원을 찾아다녀야 되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독감 백신 싸게 맞을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지금 굉장히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아무래도 그 코로나19에다가 말씀 주신 독감 위험주의보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독감 맞아야겠다. 예방접종을 고려하고 계신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백신 가격이 그렇게 천차만별이라면서요? 독감 백신 맞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돈 내서 맞아보신 분들은 이 백신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수입산 백신도 있고 국내산 백신도 있고 네. 또 수입산 백신이 더 비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독감 맞을 수 있는 곳의 병원들의 가격 차이가 최대한 8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 접종 금액은 한 37,600원가량이 되는데요. 그런데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경북, 전 남북의 경우에는 최저 접종 금액이 한 2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병원을 예를 들면요. 16,500원에도 접종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비싼 곳은 한 4만 원가량 된다고 하고요. 일부 병원에서는 백신 접종 받는데 13만 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감 백신 맞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이 독감 백신 맞는데 이렇게 비싸도 되겠느냐 이제 이런 여론이 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감 백신을 보다 싸게 맞기 위해서는 사람들 간의 정보 공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독감 백신 접종을
좀 저렴하고 싸게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역별 정보가 지금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백신 가격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고 비싼 데는 아주 비싸고 글쎄 비싼 백신은 뭐 좋은 거예요? 뭐 그런 건 또 아니라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독감 백신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기만 하면 백신 다 비싼 거 맞아야 되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독감 백신이 비급여 항목이에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의사 마음이죠. 그러네. 네, 조금 더 임을 붙여야 되겠다. 예. 네, 네. 아니다. 좀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의사 재량에 네.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백신을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병원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 자체적으로 제조사로부터 직접 백신을 사는 거라고 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에 공급받느냐에 따라서 병원에서도 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 종류가요. 한 몇 가지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한 세 가지? 그죠? 서너 얼마 가지 안 될 것 같잖아요. 9가지라 그래요. 아 그래요? 백신 제조사도 한 9곳, 10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별로 가격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네.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감 백신 가격도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산하고 수입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수입산이면 참 좋을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괜히. 네. 네, 그래서 수입산 가격을 또 실제로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싼 게 비지떡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 보통의 경우에는 다 효과성이나 안정성이 입증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비싼 백신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네.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좀 안 후에 맞는 게 좋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독감 백신 접종할 때 혹시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독감 백신 이제 지금부터 맞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이미 겨울 지나가려고 하거나 뭐 한 해를 넘기거나 이러면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백신 유행 기간이 독감 유행 기간이 끝나버릴 수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백신을 좀 더 맞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이 좋지 않으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합병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이나 심장병, 기관지 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의 만성병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맞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 65세가 넘은 노령층이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백신하고 똑같습니다. 가급적 맞으시는 게 좋고요. 또 환자와 자주 접촉하는 간병인이나 그 가족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꼭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폐렴으로 독감이 보통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폐렴 구균 백신이라고 또 따로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독감에 감염되고 난 다음에 폐렴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한 50에서 80% 정도 예방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좋지 않으신 분인 경우에는 폐렴 구균 백신도 접종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독감 예방 백신 그 65세 이상 또 네. 만성 질환자들은 꼭 맞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폐렴 구균 백신 이것도 챙겨 보시면 좋겠고 요 백신 유통 과정은 다시 한번 좀 살피셔서 좀 점검 좀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9가지나 되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적인 형사처분을 받는 대신에 보호처분을 받는 이런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촉법소년 나이 상한 기준을 상한해서 1살을 더 낮추는 방안을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하는데요. 이 나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 송치, 사회봉사 이런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상한 연령을 그래서 조금 낮춰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기됐었는데요. 이게 법무부가 그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하고요. 이러면 이번 주에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된다 이런 말은 정말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이처럼 실제로 정말 낮아지게 된 건 관련 법 제정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이 제정된 게 195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9년 동안 이 촉법소년 나이 상한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은 처음으로 바꾸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촉법소년을 악용한 일부 청소년들의 범죄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법무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동안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만 13세 미만과 만 12세 미만 중 어떤 연령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게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 살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만 12세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12세에서 13세로 왔다 갔다 하다가 13세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종의 좀 절충안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이잖아요. 네. 4살밖에 안 되는데 2살을 확 낮춰버리면은 그러면은 촉법소년 나이 하한 연령도 낮춰줘야 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 10세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한 8세 정도로 낮춘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형사처벌을 한다는 거는 좀 가혹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청소년 선도 그리고 범죄 대응 관리, 교정시설 수용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된다는 이 결정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확정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일단 방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네. 국회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거든요. 또 사회적 의견 수렴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네. 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 여론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소년기에 나이 1살이 성인이 한 10년하고 맞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1살을 낮추게 되면은 소년범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전과자가 늘어나는 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소년범들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소년 법원이 있다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소년 재판부의 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판사 숫자가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런 여러 재반 조건들을 다 충족하고 난 다음에 교화의 목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좀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거든요. 만으로 13세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촉법소년 범죄가 우리도 저 사건 사고 다루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흉포화되면서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역시 어린 사람들이니까 그 형사 처벌보다는 교화에 좀 중점을 두자 이런 방안이 있으니까 참 갈 길이 좀 있어요 이거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먼저 쓰세요 예의 바른 청년의 반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기 남부경찰청이 예의 바른 청년이 남긴 영수증의 비밀이란 제목의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지난 7월에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현금 입출금기 있잖아요. ATM기 부스에서 발생한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민이 현금을 뽑으려고 이 부스를 찾아갔다가 먼저 이용하고 있는 젊은 남성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바닥에 가방을 놓고 5만 원권을 계속 입금하고 있었더랍니다. 한참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좀 너무 늦어지니까 이 젊은 남성이 시간이 늦어지니까 먼저 쓰시라 이러면서 순서를 양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예의 바른 청년이다. 네.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상한 영수증 때문에 이 젊은 남성의 정체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대체 B 씨의 영수증이 어땠길래 A 씨가 신고까지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시민이 양보를 받고 그 부스 안에 들어갔더니 ATM기 주변에 영수증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수증 몇 장을 챙겨 나와서 확인을 좀 해봤다고 해요. 근데 똑같은 사람에게 5만 원권 20장, 그러니까 100만 원씩 계속 반복해서 보낸 기록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령인이 한국인 명의가 아니라 또 중국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시커먼 가방에서 돈다발을 꺼내서 계속 입금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갑자기 의심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 그래서 이게 혹시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그 젊은 남성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야, 예의 바른 청년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몇 차례 송금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서 피해 여성에게 가로챈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해진 계좌로 계속 반복해서 송금을 했던 건데요. 현장에서 압수한 2,100만 원은 일단 피해자에게 돌려줬고요. 이미 900만 원을 송금한 상태였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한 시민, 굉장히 용기 있는 신고를 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검거를 도운 시민에 대해서는 피싱 지킴이로 선정을 하고요. 신고 포상금하고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야, 사실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꼼꼼히 챙겨봤네요. 네. 그래서 그 시민의 관심과 신고가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죠. 오늘 영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스 오피스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수요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아침이 제일 행복한 남자 연예 리포터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스오피스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 떡잎 학교고요. 4위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렛 원스고, 3위는 공조2 인터내셔널, 2위는 인생은 아름다워, 1위는 블랙 아담입니다. 네, 팬데믹 이후에 활기를 찾던 극장가가 다시 보릿고개에 접어들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박스오피스 1위 했다, 2위 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관객 수가 10,000명, 20,000명 정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적은 거냐면 정말 대박 나는 영화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30만. 야. 그래도 이거 손익분기점 넘기고 잘 되겠다 하면 한 20만 정도 들거든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원래 10월, 11월이 극장가에서 비수기로 꼽히기는 해요.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유달리 관객 수가 적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 생각해 보세요. OTT가 뭐 극장 가지 않아도 네. 텔레비전, 맞아요. 내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영화들, 뭐 드라마들, 작품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또 관람료도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처럼 영화 개봉했어, 나 보러 가야지가 아니라 뭐 볼까 좀 관객분들이 신중히 택하시잖아요. 이번 여름에 많이 나왔어요. 4편이 나왔는데 그중에 절반은 실망감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섣불리 나 좀 극장 나가지 않을래, 이 발걸음이 좀 무거워진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비수기에 접어든 극장가지만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홍규 씨, 어떤 영화들이에요? 2022년 상반기 한국 영화 주요 트렌드가 후속편이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2022년 하반기 한국 영화의 주요 트렌드는 바로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극장가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줄 원작 있는 영화 3편을 준비해봤습니다. 글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리메이크 영화가 원작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3편을 소개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한번 들어보죠. 기대는 일단 하겠습니다. 원작 있는 영화 첫 번째 영화는요, 밀실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유망한 사업가와 그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승률 100%의 변호사가 숨겨진 사건의 조각을 맞춰나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자백입니다. 자백. 이 영화는 배우 소지섭 씨가 첫 스릴러에 도전한 영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작품을 리메이크한 거예요? 네, 영화 자백은 2017년도에 개봉한 영화죠. 인비저블 게스트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사실
사실 이 원작이 굉장히 소름 끼치는 반전으로 유명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감독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부담이 될 만한 작업이잖아요. 너무 원작이 견고해서 이 손을 댈 수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뒷부분의 반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빛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씬들이 유명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면서요. 이 원작의 강점을 다른 부분으로 조금 틀어서 내가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원작이 반전에 초점이 맞춰 있는 영화라면 자백은 이 반전을 향해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영화 추천 강추드립니다. 원작을 본 관객들은 원래 좀 냉정합니다. 네, 리메이크 영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른 개성을 경쟁력으로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작하고 비교해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재미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소지섭 씨와 김윤진 씨의 연기 대결인데요. 소지섭 씨 정말 스릴러 처음 도전했는데 야 연기 잘한다 소리 지금 소문이 자자하고 여기다가 뭐 김윤진 씨야 뭐 우리가 흔히 스릴러 퀸이라고 하잖아요. 연기를 잘하는데 이 감독이 정확히 안 거죠. 이 두 배우의 연기 대결 뭐냐면 대화만으로 이게 심리전을 펼치는데 이게 너무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서 정말 추리소설 읽는 것처럼 쫄깃쫄깃하다 이런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작과 달리 영화 자백은 또 어떤 반전을 선사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주연을 맡은 소지섭 씨의 이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대본을 받은 뒤에 원작을 봤는데 이 마지막 반전이 너무 대단한 작품이었다라고 하면서요. 이 자백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이 원작과 비슷하지만 다행히 나머지 부분들은 원작과 다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임하는데 부담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영화는 반전도 있지만 반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중간중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다라고 이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죠. 네, 영화 자백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영화는요? 먼저 기는 영화 두 번째 영화는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는 영화 리멤버입니다. 극중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뇌종양 말기 알츠하이머 환자가 희미해지는 기억 속에서도 일제강점기 시절 가족을 모두 죽게 한 친일파 원수들을 향한 복수만큼은 절대 잊지 않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네, 영화 줄거리를 보니까 이 친일파 청사를 좀 담담하게 다룬 영화인 것 같은데요. 어떤 영화가 원작인지 궁금해요. 독일 영화에 리멤버 기억의 살인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홀로코스트에서 혼자 살아남은 이 남자가 가족을 대신해서 복수에 나서는 영화인데 지금 저기 독일 영화에서 그 배우가 크리스토퍼 플럼버예요. 이름 들으면 잘 모르지만 딱 보면 아는데 네. 이 영화 찰스 디킨즈의 비밀서재에서 스크루지 역할을 했던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의 이성민 씨가 연기한다? 야, 일단 이제 두 배우가 양쪽이 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 또 노인이 이 복수를 액션으로 한다. 오랜만인 것 같지 않아서 옛날에 리암 리슨이 예. 테이큰에서 네. 이렇게 늙은 아버지가 액션이 가능해. 이번에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걸 왜 리메이크했냐면 우연히 원작을 보게 됐는데 설정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홀로코스트 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이게 역사적 맥락도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가 큽니다. 원작이 그 배우를 제가 연기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제 생각에는 리멤버의 이성민 씨가 연기는 더 잘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 리멤버라는 영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일본과의 이 과거 청산에 대해서 과거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주장하는 이 일각의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평생을 상처받은 이 주인공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앞서 얘기한 이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얘기가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오랜만에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성민 씨 가족을 모두 죽게 만든 이 친일파를 찾아서 60년 동안 계획한 복수를 감행하는
80대 심지어 알츠하이머 환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검버섯, 주름, 하얀 머리칼 등 이 30년의 세월을 입히기 위해서 특수 분장에만 하루 2시간, 총 150시간이 넘는 시간을 썼고요. 그 결과 이 영상에서 보다시피 이 80대라는 이 나이대에 전혀 위화감이 없이 그리고 연기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성민 씨의 연기는 그 CF에서 간단히만 해도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 영화도 굉장히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영화 어떤 영화예요? 앞서 소개한 영화들이 해외 영화를 리메이크했다면 세 번째 소개할 원작 있는 영화는 한국 영화를 원작으로 재탄생한 영화 동감입니다. 영화 동감은 1999년의 남자와 2022년의 여자가 우연히 오래된 무전기를 통해 소통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동감. 저도 저 영화 본 기억이 있는데 재밌게 봤었어요. 큰 변화는 뭘까요? 자, 큰 변화는 일단 먼저 이제 원작 동감이 2000년에 개봉을 네. 했잖아요. 요때 과거 1979년에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미래, 이 현재 2000년에 현재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과거가 앞에가 E자로 바뀌기 직전 1999년인데 여기에 남자가 있고 현재 2022년에는 이제 말하자면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 영화 동감 딱 생각해 보세요. 누구부터 생각나요? 김하늘. 예. 과거에 했던 김하늘, 그 아련한 첫사랑. 이선영 감독이 이 영화를 제의받았을 때 처음에 딱 이거 남녀를 시대를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뭔가 남자가 아련한 첫사랑의 순수를 표현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거는 저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봐요. 예전에는 첫사랑의 순수 무조건 여자야 이게 있었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서 뭔가 첫사랑의 순수 남자도 될 것 같은 거기다가 여진구 씨라면 저는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진구 씨가 97년생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고학번을 연기를 해요. 그것도 궁금해요. 97년생이면 뭐 잘생기면 오빠죠. 여진구 오빠가 출연을 하는 동감인데요. 너무해. 네, 주인공을 맡은 여진구 씨가 이 원작의 부담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대본이 왔을 때 이거 내가 아는 그 동감 맞나? 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이 책을 열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읽어보는데 와, 99년도의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지금 2022년도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보는 재미가 있었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고요. 부담보다는 잘하고 싶다라는 이 생각과 의욕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감독과 함께 그 당시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를 오가면서 이야기를 나눠서 아주 풍성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동감이 오늘 개봉하는군요. 그러니까 11월을 겨냥해서 개봉하는 영화 중에 유일한 로맨스 영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정말 예전에는 10월엔 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사실 멜로 영화 보기 힘들거든요. 여진구 씨도 같은 생각이었더라고요.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요즘에 이런 멜로 드라마를 만나기도 어렵고 또 내가 20대에 내 필모그래피 이 작품 경력에 이런 멜로 작품 하나 남기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연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예전에 2000년에 동감 보셨던 분들 다시 무전기로 얘기해 이게 막 지금 그 시간을 오가는 이런 타임슬립이 아니라 그때는 오로지 무전기로만 이 두 시대가 만나잖아요. 그 향수를 다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청춘들도 그래 이게 청춘이지 이게 멜로지 뭔가 이런 촉촉한 에너지 청춘의 참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면서 왠지 마음도 좀 얼어붙은 기분이에요. 그 마음을 녹여줄 수 있을지 충무로 리메이크 도전기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오늘의 주제는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스타주민 주제 소개에 앞서서 두 MC분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 두 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제일 먼저 생각나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가 있나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 남편 아닙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남편으로 들어. 네. 아주 저는 바람직하시네요. 가족. 가족. 네, 네.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예계 스타 부부들은 어떨까요? 최근 결혼한 부부부터 소문난 사랑꾼 부부,
그리고 재혼한 부부까지 연예계 스타 부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번쯤 궁금하셨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들입니다. 네. 근데 연예계는 부자가 참 많잖아요. 어떤 부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상위 1% 팔뚝부자부터 1% 요리 실력 부자, 그리고 경제적인 진짜 찐 부자까지 다양한 부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위 1%가 경제적으로 진짜 부자 뭐 이게 아니구나. 네, 네. 다양합니다. 부자도 있고 알았어요. 자, 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들, 먼저 4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1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오랜 연애에 마침표를 찍고 뒤늦게 부부가 됐다고 알려진 피트니스 모델 출신 방송인인데요. 근데 17살 나이 차이를 극복했으면 저는 소지섭 씨가 좀 떠오르는데 패션 감각은 상위 1%가 맞을 것 같은데 소지섭 씨 아닌가요? 소지섭 씨 부부도 17살 차이는 맞지만 피트니스 모델 출신은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은 사진 힌트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분의 남편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 공개해 주시죠. 참고로 이 남편분의 직업은 영화 배우입니다. 저 팔뚝은 저건 흔한 팔뚝이죠. 그럼요. 다른 사람 허벅지가 팔에 가 있는 부분. 우리가 보자마자 알 수 있는 팔뚝입니다. 바로 아는 팔뚝인데 저. 네. 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들 4위의 주인공은요. 배우 마동석 씨와 결혼한 예정화 씨입니다. 네, 정말 그 컴퓨터 그래픽을 방불케 하는 압도적인 피지컬. 네. 뭔가 저는 그래서 마동석 씨를 한번 실제로 꼭 만나보고 싶어요. 화면에서도 그렇게 큰데 실제로는 어떨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화면이 좀 더 크게 나오지 않아요? 네. 실제로 보면 어떨지 더 클 것 궁금한데. 같은데? 근데 제 마블리라는 느낌은 네. 웬만한 남자 2명이 그 정도는 있는데 되나?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정말 그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아니 근데 그런데 별명이 또 마블리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이런 별명, 이런 귀여운 별명은 또 어떻게 붙여진 거예요? 네, 마동석 씨에게 안 그래도 인터뷰 때 물어봤습니다. 마동석 씨, 도대체 이 귀여운 마블리라는 직업, 이 애칭은 별명? 언제부터 생긴 거냐라고 했더니 이 정확히 따져볼 수는 없는데 이 나쁜 녀석들을 촬영을 할 때 학생들이 마블리 이렇게 불렀던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성격 역시 부드럽고 아주 따뜻한 성격을 지닌 걸로 유명한데요. 이 때문에 이 마블리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김혜수 씨가 이 마동석 씨와 함께 촬영을 한 이후에 뭐라고 불렀냐면 마요미라고. 귀요미 더하기 마동석에서 마요미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근데 네. 사실 이렇게 등치가 크면 정말 좀 험상한 부자 보이잖아요. 마동석 씨는 그렇지 않은데 이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네. 그 칸에서 황금 종려상 받던 그 해에 길을 그때 말씀을 해주신 건데 본인이 다른 데서 길을 가다가 마동석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팔뚝. 팔뚝 한번 나 매달려봐도 되냐고. 근데 이 마동석 씨가 팔뚝 이렇게 내줬다는 겁니다. 봉준호 감독이 여기에 매달렸대요. 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 그 기운으로 혹시 황금 종려상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마동석 씨 보면 굉장히 뭐 마블리, 마요미 이런 별명처럼 다정해 보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다정한 남편이 됐다고 밝혔죠. 네, 밝혔습니다. 세상에 공개 열애 중이던 예정화 씨와 혼인신고를 이미 했다, 부부했다. 이거를 딱 얘기했는데 그 말한 계기, 장소도 또 특별해요. 지난 20일에 제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소중한 시상식이에요. 왜냐하면 딱 5명 주고요. 이 중에 영화인 통틀어서 1명 주는데 그 영화 예술인상을 마동석 씨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범죄도시 2편 동료들을 비롯해 아내 예정화 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라고 얘기했어요. 연인이 아니라. 모두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야. 후에 당연히 기자들이 취재를 했죠. 지난해 혼인신고 마쳤는데 코로나여서 식은 못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의 깜짝 발표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 사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9년 칸에서 마동석 씨가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예정화 씨랑은 언제 결혼해요? 그랬더니 마음은 내년에 하고 싶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하다 보니까 식을 못 올리고 미리다 그래도 혼인신고라도 먼저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난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마동석 씨의 아내 예정화 씨.
이 여자는 누굽니까? 여정아 씨는 피트니스 모델 겸 강사로 활동하다가 201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그리고 2016년 17살 연상 배우 마동석 씨와 공개 열애를 발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마동석 씨가 출연하는 영화에 카메오로 등장한 적은 있지만 방송에 출연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보면 마동석 씨의 그런 공식 일정 행사를 함께 다니더라고요. 부부여서 가능했던 거였네요. 어떻게 보면은 팬들한테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예정아 씨가 지난 10월 그 미국 LA에서 열린 영화 이터널스 이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서 포착이 된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 공식 행사에 나란히 선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마동석 씨가 예정아 씨에 대해서 안젤리나 졸리, 자신의 상대 역이었던 안젤리나 졸리에게 이 사람은 내 피앙세다라고 소개를 한 부분이 또 대서특필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이었죠. G.O.D 윤계상 씨 결혼식에도 두 사람이 함께 참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코로나19 그리고 바쁜 스케줄 탓에 결혼식을 뒤로 미뤘다는 이 두 사람의 결혼식까지도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네. 사실 마동석 씨 하면 올해 유일하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 2에도 출연하며 2022년을 휩쓸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가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남자. 저도 진실의 방으로 한번 끌려가고 싶네요. 근데 범죄도시2도 워낙 잘 돼서 많은 분들 잘 되면 그래서 얼마 벌었대? 이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 벌었대? 마동석 씨 출연료도 받았죠. 그리고 사실 제작도 했어요, 이 영화. 참여를 일부 했고요. 거기다가 또 잘 되면 또 증거가 있죠. 바로 이어지는 거. 광고까지 출연. 그래서 그럼 다 합해서 얼마 벌었냐?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추정치 120억 원이나 으아. 올해 번 것만. 왜 그러냐면 먼저 범죄도시 2편, 범죄도시 2의 흥행을 좀 살펴볼게요. 이거를 관객 여러분들께서 1269만여 명, 거의 127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봐주셨어요. 요거를 티켓값에서 곱해 봤더니 이게 한 1312억 9750여만 원. 말하자면 1413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도시 2의 그럼 제작비가 얼마냐. 이 원가를 알아야지 이 순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요게 마케팅비까지 합해서 한 130억 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130억 원을 지금 투자했는데 1313억 원, 10배가 넘는. 이러다 보니까 본인 출연료뿐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제작 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게 아마도 마동석에게 80억 원이 갔습니다. 여기다가 광고료까지 하면은 40억에서 120억 원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범죄도시 2 지금 해외에서도 개봉을 해요. 해외 판권 수익. 이게 또 OTT에서도 나와요. OTT 수익. 이것까지 합하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금액들 그동안 기사가 나온 거. 마동석 얼마에 무슨 광고 했대요. 요거에다가 이 티켓 판매량, 이 산술적인 수치를 그저 합해본 추정치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걸 뭘 추정해요? 그 담당 세무서에 가서 그렇죠. 세무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죠? 나오지. 그 마동석 씨하고 예정아 씨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네, 2019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예정아 씨가 출연을 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소속사에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운동센터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처음 만났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마동석 씨가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오랜 무명 기간에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적인 존경심이 들어서 사랑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생방송 끝나고 운동센터 등록하라고 가야 되겠다. 정말 저 같은 싱글들 배 아프게 하는 연예인이네요. 아이고 배야. 근데 두 사람 그 깜짝 결혼 발표만큼이나 화제가 되는 게 17살 차이. 이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마동석 씨가요, 예정아 씨가 출연한 한 프로그램에 이 전화 연결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 사랑에 빠진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내 나이도 있었기 때문에 사랑에 싹
빠지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예정아를 보면 굉장히 순하고 착하다. 어떨 때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순하고 화도 잘 안 낸다. 가족들에게 잘하는 모습들이 예뻐 보였다라고 응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일화가 있는 게 그 예정아 씨가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이때 아주 그 티스푼 정도의 도움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동석 씨가 이 예정아 씨가 나오는 예능을 다 모니터링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정아 씨를 통해서 저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보통 이 정도 바쁘면 연인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하기 쉽지 않잖아요. 전 제 거 하기도 바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두 사람이 사랑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지금 17살 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이 예정아 씨를 좀 일찍 아주 그냥 20살 되자마자 사랑을 하셔서 낳으신 모양이에요. 이 마동석 씨보다 이 장모님이 겨우 3살 많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딱 만났는데 우리 딸의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 불편해하고 어색해할까 봐 이제 결국은 장모가 됐죠. 예비 장모께서 어머 그냥 누나처럼 편히 대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우리 마동석 씨가 바로 네 누님 이랬다가 야 이 예비 장모와 예비 사이의 이 유쾌함이 보통이 아닙니다. 상남자. 터프하고 귀엽고 그러니까 마블리라는 별명까지 있고 그죠? 다 갖췄네. 그러니까요. 근데 영화 배우로서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앞서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작자로서의 행보도 더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마동석 씨 올해 하반기에 개봉할 영화만 이미 2편이나 있어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그리고 압구정 리포트 등을 포함해서요. 영화 드라마 총 50여 편의 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작자로서의 면모도 더욱 빛을 볼 것 같은 앞으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9년도에 개봉했었던 악인전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알죠. 이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지금 리메이크 초기 단계를 지금 밟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주연으로도 출연을 하고요. 제작에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 세계로 더욱더 뻗어나가는 마동석 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요거 네. 조금 이 자부심을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리메이크 되면 미국 배우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미국에서 리메이크 되는데 그 역할을 마동석 씨가 그대로 한다. 이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스타 가겠습니다. 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들 3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선박성과 전선 케이블 소재 등 분야에서 업계 점유율 1위, 연 매출 약 120억 원대를 올리는 CEO 아버지를 둔 배우입니다. 야, 연매출 120억 원대. 그러면 이 남편이 차기 후계자겠네요. 이분은 시아버지 과거 인터뷰에 따르면요. 아들이 경영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촬영이 없는 날이면 공장을 찾아 나름대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촬영이 없는 날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남편도 배우 그죠. 아니면 연예인, 연예인. 뭐 이런 거고 차인표 씨 아니에요? 차인표 씨 아닌가요? 네. 배우 차인표 씨는 한때 아버지가 키운 연매출 100억 원대 회사를 물려받을 뻔했지만 자신의 길을 가겠다며 경영권을 거부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차인표 씨는 아닙니다. 그럼 이쯤에서 사진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사진 힌트는 이분과 닮은 꼴 스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공개해 주시죠. 닮은 꼴. 최지우 씨 어려운데요, 최지우 이번 씨. 주? 이분의 어린 시절 별명이 리틀 최지우였다고 합니다. 저는 누군지 바로 알 것 그쵸, 같아요. 리틀 최지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부이기도 한데 배우 소희연 씨 맞죠? 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들 3위의 주인공 바로 배우 소희현 씨입니다. 그럼 소희연 씨 남편은 어떤 분이에요? 그 인교진 씨. 그쵸. 그죠? 인교진 씨. 맞습니다. 배우 인교진 씨인데요. 지난 200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지만 4년째 줄줄이 단역만 하는 등 무명의 시절을 길게 보냈다고 해요. 이름이 문제인 것 같아서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도이성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그 이름도 잘 안 풀려서 결국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활동해보자 생각하고 2012년부터
다시 인교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교진 씨가 과거에 매출 200억 원의 뭐랄까요, 재벌 2세 뭐 이런 소문들이 좀 따라다녔어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2015년 한 방송에서 이제 집안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매출 200억 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순이익이나 재산 그 자체인 것처럼 200억 부자, 뭐 재벌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지자 나중에 다시 한번 해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200억 얘기를 하니까 이게 연매출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근데 사실 연매출이라고 해도 한 달로 치면 사실 20억 원이 안 되고 또 순이익으로 하면 그게 또 얼마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상황을 재벌이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소문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순이익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출은 팩트 체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희연 씨가 운영하고 있는 시아버지의 이 회사를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2008년도 연간 매출이 120억 달성이었고요. 3년 뒤인 2011년도에는 240억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한 방송에서 나온 이 매출을 들어보니까 121억 9천만 원을 달성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소희연 씨의 시아버지가 CEO이면서 가수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아버지가 소희연 씨의 팬이고 소희연 네. 씨도 시아버지의 팬이고 뭐 이렇게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소희연 씨가 며느리가 되기 전부터 시아버지는 나 소희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일화가 있었는데 인교진 씨, 소희연 씨가 이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시아버지가 그때는 며느리가 아니었던 소희연 씨를 봤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어머, 너무 착하고 너무 참하고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너무 언감생심이다 생각을 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뭐예요? 팬클럽에 가입. 내 아들의 소속사 동료인데 팬클럽에 가입을 해서 이 팬클럽 명이 교진 아빠였대요. 나를 알아봐달라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요. 심지어 우수 회원으로도까지 활동을 했던 거 보니까 글도 굉장히 열심히 남기는 그런 팬클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린 전문 용어로 성덕이라고 하죠. 그쵸. 성공한 덕후. 시아버지가 됐어요. 아니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인교진 씨가 농사를 진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밭을 갈고 이랬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인데 이 시아버지 안치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희연 씨 보고 정말 내 며느리 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다 보니 팬클럽 가입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며느리가 됐잖아요. 와, 이 성공한 덕후로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 아니고 내 딸이다. 이러면서 어머 세상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스타를 우리 집에서 이제 보게 된 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며느리 사랑이 진짜 대단한데요.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네, 며느리 사랑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희연 씨의 시아버지는 아내와 며느리 중 누구의 첫인상이 더 아름다웠냐라는 질문에 며느리 소희연이 설마. 더 예뻤다라며 다소 위험한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진짜 설마 했는데. 어쨌든 그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만큼 상위 1%.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인교진 씨와 소희연 씨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서 부부가 된 거예요? 네, 두 사람은 데뷔 전에 같은 연기학원을 다니는 오빠 동생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인교진 씨는 대학생이었고요. 소희연 씨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인교진 씨가 차를 타고 이 고등학교 앞으로 뭉 가서 소희연 씨를 태워서 이제 학원에 가거나 학교를 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잦았다고 해요. 인교진 씨가 근데 이때부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희연 씨를 짝사랑했던 인교진 씨가 대학생이 된 소희연 씨에게 나한테 시집을 와라. 라고 아주 박력 있게 이 진심을 담은 농담처럼 이 고백을 한 건데요. 이런 인교진 씨의 마음이 2014년도에 마침내 이뤄졌습니다. 2014년 두 사람의 열애설이 나왔는데 바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건 열애설 인정 이틀 만에 이 결혼 발표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이렇게 초고속으로 부부가 되는 건
이게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대 반대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양가 부모님들이 두 사람 교제한다는 얘기를 듣고 서로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관계다. 아주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추천하고 지지를 해주셨다고 해요. 자, 이렇게 양가의 또 부모님의 지지까지 받은 임교진 씨. 그래도 프로포즈는 결혼식 전에 해야 되잖아요. 네. 어머, 근데 소박하더라고요. 삼겹살 집에서 소주 마시면서 아.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고, 아이고 좋아하면 장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소희연 씨도 또 당연히 행복하게 수락을 했고, 두 사람 지금 정말 연예계 대표 원앙 부부죠. 네, 이 두 집안의 느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게요. 양가 아버지들이 서로 의형제를 맺을 만큼 사이가 그렇게 좋다 그래요. 두 분 굉장히 유쾌하신 것 같아요. 소희연 씨 아버지의 일단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 복싱 국가대표이자 금메달리스트인 조주현 씨입니다. 상남자 아니겠습니까? 상견례가 끝나고 임교진 씨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돈에게 자, 이 시간부터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우로 받아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교진 씨 아버지가 사실 처음에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했대요. 그런데 흔쾌히 그럽시다 라고 해서요. 이 의형제를 맺은 사돈지간으로 지금까지도 끈끈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소연 씨 아버지는 이렇게 화끈하게 형님으로 모시게 이게 바로 의형제 하자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의형제 맺자고 한 이유, 사돈이라고 좀 멀리 서먹하게 지내지 말고 좀 돈독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해요. 이것에 부응해서 임교진 씨 아버지 아까 CEO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출장 갈 때 세상에 사돈하고 같이 간답니다. 그래서 일은 각자 보더라도 스위트룸에 만나서 같이 또 재밌게 놀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아주 화목하게 지내니 또 그 자녀들도 자제들도 이렇게 또 원앙 부부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소희연 씨 상위 1% 며느리 사랑을 가진 시아버지를 둔 소희연 씨인데요. 최근에도 계속 잘 지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결혼 9주년을 맞이한 소희연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콩깍지가 벗겨지려고 하면 우겨 넣어주고 좋은 것만 보고 우리 주름지고 머리카락 없어져도 오래오래 손 꼭 잡고 잘 살아보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면서요. 이 남편 임교진 씨에 대한 변함없는 이 애정을 드러내면서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9년이면 뭐 부럽네요. 그래도 부부싸움 하고 그럴 거야. 그렇죠. 세 번째 스타 전해주시죠. 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들 2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자 9살, 8살, 5살 세 아이를 둔 배우입니다. 와, 아이가 셋이면 진짜 다 근데 눈-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어떻게?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만든 책은 바로 이유식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이유식 책을 썼는데 무려 2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인세가 아직도 쏠쏠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네,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이유식 책 이거 낸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분의 요리 솜씨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솜씨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20대 요리 학원에서 열심히 실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뭐 아내의 요리 솜씨야 남편이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분 남편에게 이분의 요리 실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나보다는 한참 떨어지지만 요리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이다. 내가 그의 음식 선생님이다. 라고 은근히 아내 자랑을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분 남편도 그럼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아내의 요리 선생님이다. 아내의 요리 선생님. 이미 눈치를 누굴까요? 채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진으로 힌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남편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슈가보이. 슈가면 너무 유명한 별명이죠. 네, 바로 알겠네요. 누군지 아시겠죠? 알죠. 네. 그럼요. 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들 2위의 주인공은 바로 배우 소유진 씨입니다. 네, 소유진 씨 그리고 백종원 씨. 와. 개인적으로 부부가 이렇게 둘 다 요리 솜씨가 뛰어나다 보니까 너무 부럽고요. 이렇게 요리 사진들 올리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유진 씨에게 음식 외조를 백종원 씨가 해준 걸로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두 사람은 8개월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애하는 동안 매일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하고 공연을 하느라 너무 바빴던 소유진 씨에게 도시락을 싸주는 등 외조를 굉장히 많이 해줬다고 해요. 소유진 씨 매니저와 친해진 백종원 씨가 스태프 인원들을 확인해서 간식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주기도 했고 쫑파티도
백종원 씨의 가게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거 야. 결혼하기 전에 뭘 못하겠어. 아유, 그러니까 딱 맞더라고요. 소유진 씨 얘기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10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결혼 1년쯤 지났을 때, 여보, 우리 스태프들 간식 좀 만들어주지.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남편이 그런 거 하면 괜히 그런다 그래. 소문나.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일부러 그런다. 쇼잉부라고 나쁜 소문 난다고 오히려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남자들 왜 이렇게 결혼하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 소유진 씨가 그 마음은 이런 거죠. 아니 예전에는 아니 그렇게 매주 해달라고도 안 해도 매주 해주더니 정말 왜 그러는 거냐 서운해 한다 그러는데 참 백종원 씨가 또 조금 있으면 달라지겠지만 근데 아직은 솔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 그때는 절실했어. 결혼해야 되니까. 네. 그 절실함 다시 옵니다. 네. 그래서 남편들은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괜히 서운하거든요. 근데 소유진 씨가 배우고 백종원 씨는 사업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을 연결해준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오작교는 바로 배우 심혜진 씨였는데요. 백종원 씨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던 심혜진 씨가 소유진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지인 중에 식당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 식당 하는 친구는 많네. 근데 그죠? 편안하게 식당 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친구는 아니잖아요. 네, 백종원 씨는 너튜브 구독자 558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외식 사업가인데요. 코로나19를 겪는 동안에도 매출이 증가해 2021년 기준 매출액이 약 1,94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백종원 씨의 이 재력가 뭐 이런 얘기 못지않게 또 두 사람의 나이 차 이게 관심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5살이 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소유진 씨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워낙 소탈해서 주변에 사람이 워낙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식당 주방에서 요리도 하면서 이 남편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사귀다 보면 아무래도 나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된다. 얼마나 이 마음이 잘 맞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남편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15살이라는 나이 차 때문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결혼과 관련해서 루머를 좀 겪었습니다. 루머 겪었죠. 결혼한다고 알려졌을 때 백종원 재혼설이 돌았어요. 말하자면 이번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예전에 연관 검색어 요즘에도 있지만 백종원 이렇게 치면 뭐 재혼, 아내, 아들, 막 전부인 이런 식으로 그게 연관 검색으로 뜨다 보니까 이게 진짜야? 이런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 소유진 씨 아버님이 이걸 못 보셨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당시 자네 호적 등본증 가져와 보게. 요즘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바로 다음 날 속행으로 딱 서류 떼어가서 싱그림을 입증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고비를 넘어갔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또 백종원 씨뿐이 아니고 소유진 씨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도 있었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좀 크게 나는 편인데다가 백종원 씨가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나왔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소유진이 백종원의 재력을 보고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초반에 돌았었어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소유진 씨의 어머니가 사실은 결혼 반대를 먼저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소유진 씨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남들 보기에는 제가 큰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도 월급을 받는 사장입니다. 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고 해요. 그제서야 이 소유진 씨 어머니가 오해해서 미안하다라면서 결혼을 허락했다고 하죠. 네. 근데 대중들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15살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는데 소유진 씨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특별한 이유 있고 사실 소유진 씨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요즘으로 치면 마동석 씨, 소지섭 씨 다 17살 17살 차인데 차인데. 내가 왜 15살 차이라고 이런 서름을 했을 텐데 소유진 씨는 정말 나이에 대한 생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많아서 좋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님 나이 차이가 지금 15살에 2배, 엄마 아빠의 나이 차는 무려 30세 차이라고 그래요. 와. 근데 엄마 아빠랑 잘 사시는 거 보면서 나도 엄마처럼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잘 살고 싶어요 했는데 어머니는 안 된다. 그건 하지 마라. 이렇게 남편이 나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만류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소유진 씨 뜻하는 대로 됐네요. 네. 그리고 백종원 씨가 이 장인 장모님께 그렇게 잘한다 그래요. 정말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세상에 매주 장인 장모를 찾아뵈서 음식을 해드리고 아니면 음식을 해서 싸가지고 가서
대접을 해드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소유진 씨가 아니 엄마 아빠 자주 보자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나도 영화도 보고 싶고 주말에 우리 둘이 놀러 가고 싶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백종원 씨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후일 소유진 씨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제서야 소유진 씨가 그 시간들에 매주 아빠를 못 봤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속 깊고 앞날을 내다보니 백종원 씨 이 남편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고마움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 이후에 음식이 뭐가 나오는가 뭐 여기에 따라서 미안한 정도를 알 수 있다면서요? 네, 소유진 씨의 얘기에 따르면요. 백종원 씨가 평소에 미안하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밤새워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으로 그 미안함을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통고기 같은 거를 8시간 꼬박 준비해서 준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면서 먹을래? 이 한마디로 미안함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네. 먹을게요. 정확하네요. 먹을래는 아니겠죠. 먹을 거면 할게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화가 나도 음식 딱 한 입 먹으면 그냥 그 화도 다 풀릴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정작 소유진 씨는 백종원 씨에게 아주 작은 불만이 하나 있다면서요. 이게 불만인가 싶습니다. 자랑인가 싶기도 한데 이 백종원 씨의 칼퇴가 아주 작은 불만이라고 합니다. 네. 항상 이 회식을 하더라도 밤 10시 전에는 집에 들어오는 게 불만이라는 건데요. 소유진 씨가 한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제발 이 출장과 1박 2일 촬영이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전에는 해외 가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라면서 이 불만 아닌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백종원 씨 때문에 백종원 씨가 일찍 들어오니까 내가 저녁 약속을 잡기도 어렵고 내가 회식이 있거나 저녁 약속을 나가더라도 10시쯤 되면은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밖에 나가 있기가 좀 눈치 보인다라는 말과 함께 그러다 보니 집에서 혼술할 때가 많은데 나 혼술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면 또 안주를 만들어서 먹을 껴? 먹을 껴? 이러면 물어봐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요? 빨리 들어와.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불만일 것 같아요. 자, 다음 스타는요? 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들. 마지막 분은 재혼 후 꽃길을 걷고 있는 인천 미녀 출신 방송인입니다. 인천 미녀 출신 방송인 누가 있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황신혜 씨하고 이소라 씨하고 이소라 씨. 또 한 분 누구지? 또?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인천 쪽? 이번에도 사진으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사진 공개해 주시죠. 보니까 다리와 다리? 보험 계약서죠. 네. 다리보험에 가입한. 눈치채셨나요? 네네. 이분은 지난 2000년 국내 연예인 최초로 미국계 보험회사에 12억 원에 달하는 다리보험에 가입해 화제가 된 분입니다. 알겠다. 네. 이혜영 씨 아닙니까? 이혜영. 맞습니다. 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들 1위의 주인공 바로 방송인 이혜영 씨입니다. 이혜영 씨는 재혼 후에 꽃길을 걷고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네, 이혜영 씨는 지난 2011년 1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화가로서의 모습을 SNS에 통해 과감없이 전달하고 있는데요. 네, 이혜영 씨 SNS 보면 집이 정말 궁궐이에요. 부럽더라고요.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상위 1%의 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홍규 씨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결혼했으니까 벌써 11년 됐네요. 그때 그것도 하와이에서 비공개 결혼식 올렸었죠. 와 했는데 그 정도의 와가 아니었죠. 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바로 그 남편의 재력입니다. 뭐 최대 사모펀드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 이 파트너이자 창립 멤버인데 그 당시에 결혼 발표할 당시에 이 운용하는 자금만 240억 달러다. 240억 원이 아니고 달러. 한국 돈으로 27조 원을 관리한다. 와, 이건 내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남이 맡겼다는 건 실력이 대단하다는 거고. 그러면 본인 돈은 도대체 수익이 얼마를 내고 있을까요? 야, 두 분은 그럼 처음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네, 이혜영 씨가 어느 날 결혼이 너무 하고 싶더래요. 저는 그 마음 너무 공감합니다. 너무 공감하고요. 네, 이혜영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있는 게 이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보면서 내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 같은
소개팅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왜 예전부터 왜 어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3번은 만나봐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당시 7명의 남자를 무조건 3명씩 만나고 3번씩 만나고 있었던 타이밍에 7번째 남자가 바로 이 현재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7명의 남자 모두가 동시에 이혜영 씨를 사랑했었는데요. 이혜영 씨의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아무도 못 만나게 매일매일 이혜영 씨와 만나는 약속을 잡았다고 해요.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대 씨와 인연의 이 열연한 사랑 끝에 2011년 드디어 부부가 됐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보니까 역술인이 이혜영 씨의 남편감을 맞췄다 그래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자, 원래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면 운명의 순간들을 다 찾아내게 하는 게 사랑의 힘이죠. 이렇게 열심히 소개팅을 다니고 있던 이혜영 씨.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옵니다. 내가 니네 언니랑 점을 보러 갔어. 근데 거기서 딸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준대.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 어머나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7명 중에 그 7번째 남자에게 딸이 있는데 그에게만 딸이 있었다는 거야. 나머지 6명에게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혜영 씨는 운명처럼 느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1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신혼부부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네, 이혜영 씨는 결혼 9주년인 2년 전에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싫을 때 3가지, 좋을 때 3가지만 나한테 말해봐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분들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싫을 때는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좋은 것 3가지는 로맨틱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다신 오지 않을 것 같은 심장의 떨림을 갖게 해줘서 고마워. 두 번째, 심장병의 위험. 두 번째, 딸과 잘 지내주는 거 너무 고마워. 그리고 3번째,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해서 이혜영 씨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 로맨틱하네요 정말. 너무 로맨틱하고 이혜영 씨 막 본인이 막 미인된 것 같은 느낌이었겠어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혜영 씨가 재혼 초기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했었죠. 꽤 오랫동안 화면에서 싹 사라졌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그 재혼하고 가슴으로 낳은 딸, 이 딸하고 잘 지내려고. 그래서 이제 연애 활동도 중단을 했던 건데 사실 이제 그때 딸을 만났을 때 딸 나이가 11살쯤이라고요. 여자아이들은 조금 더 사춘기도 빨리 오거든요. 그렇게다가 이혜영 씨는 아이를 낳아본 적도 키워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조언을 해주셨대요. 그냥 무조건 사랑을 많이 줘라. 근데 사랑 내 할 일 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 만나는 시간이 적으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혜영 씨가. 그래서 이렇게 딸을 중심으로 살게 됐는데 어느 정도 하면 이 재혼 후에는 내 인생의 1순위가 나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딸이었다고. 모든 일상, 모든 걸 딸한테 맞췄다 그래요. 그렇게 살았다. 근데 저는 이 말에서 진심이 느껴진 게 이게 사실 우리 엄마들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 낳으면 자식을 1순위에 두고 나를 2순위, 3순위로 밀리잖아요. 와, 저는 이 말에서 이혜영 씨 가슴으로 낳은 딸이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 진짜 엄마네. 이런 그 딸에 대한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이혜영 씨는 사춘기 딸에게 어떤 교육을 했을까요? 이혜영 씨가 아무래도 딸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세심하고 좀 배려 깊게 다가간 것 같아요. 공부를 해라, 뭐 이걸 해라, 넌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좀 압박을 넣기보다는 내가 먼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한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엄마이기보다는 무언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일부러 이 딸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림을 이렇게 막 열심히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딸에게도 좋은 영향이 간 것 같아요. 이런 이혜영 씨의 노력 덕분인지 이혜영 씨 딸이 이 화가인 이혜영 씨 뒤를 이어서 지금 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걸 하도 본 탓인지 내 딸이 그림에 관심을 갖더라 라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낳지는 않았지만 정말 내 딸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내 딸이다라고 이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또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예영 씨가 이제 그 딸 만났을 때가 사춘기 때였다고 했잖아요. 그 사춘기는 잘 넘기고 굉장히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자식 교육에 열심히 이예영 씨, 뭐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되고 하니까 누구라도 엄마라도 할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제 조기 유학을 해외로 보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딸이 연예인이라 바쁘고 나 키우기 귀찮으니까 유학 보낸 거 아니야? 요렇게 좀 생각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요. 남들이 그렇게 봐도 속상할 판에 딸이 그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잠시라도 있었다? 정말 이혜영 씨 엄마 마음 무너질 일이죠. 네. 그런데 그래도 잘 지내고 또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혜영 씨의 절친이 있죠. 오연수 씨가 또 옆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아유, 제가 지금 봤더니 이 딸은 아빠보다 엄마 말을 잘 듣는다. 자식이 누구 말을 더 잘 듣느냐, 내 말에 행동의 기준으로 삼느냐, 이게 사실 부모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엄마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된 게 실제로 이혜영이 이 내 친구가 딸하고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딸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딸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친구지만 참 존경한다. 이렇게 오연수 씨가 또 극찬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이게 그게 진심이면 그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통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진실된 마음을 또 이렇게 읽으니까 서로 간에 그게 진짜 딸과 엄마의 관계가 된 거죠. 네. 자, 상위 1% 부자와 결혼한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온차가 네. 아침하고 낮하고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요즘 뭐 매일 그렇죠. 그렇죠. 저 어제 낮에는 반팔 입었는데 해 딱 떨어지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네, 오늘도 두툼한 외투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